새벽 4시입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 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저 박영자는 올해 74세입니다. 부산 남포동 만리양 중국집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불 앞에 서면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기름 튀는 소리에 팔뚝은 온통 화상 자국 투성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오늘도 짜장 50그릇 나갔다. 고생했어. 주방장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민지 대학 등록금 벌어야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지가 울며 매달릴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내야 했으니까요. 민지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평생 손에 기름 묻혀가며 일한 보람이었습니다. 민지가 첫 월급을 타서 저에게 용돈 봉투를 건넬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민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사위 강민호는 외국계 금융회사 이사였고 재벌가 3남이었습니다. 민지가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신혼집 마련이 쉽지 않네요. 부산은 전세가 너무 비싸서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억, 제 이름으로 된 광안리 아파트까지 팔아서 딸에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민지야,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요, 엄마?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혼자 살기 힘들면 너희가 모셔줘야 한다.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도 옆에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명시했습니다. 광안리 아파트 열쇠를 딸에게 건네던 그날 저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딸은 행복하게 살겠지. 나는 좋은 엄마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변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라며 끊기 일쑤였고 명절에도 민호 오빠 집안 어른들 뵈러 가야 해서요라며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신혼이니까 바쁠 수도 있지. 사위 집안이 재벌가니까 신경 쓸 일도 많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명절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민지가 좋아하던 송편을 빚었습니다. 깨송편, 콩송편, 밤송편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아프도록 빚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송편 빚었는데 오늘 올 수 있어? 엄마, 죄송해요. 민호 오빠네 본가에 가야 해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민지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광안리 바닷가를 걷다가 민지 집 앞까지 갔습니다. 제가 5억을 들여 마련해준 그 아파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울까? 하지만 내 딸인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민지 아빠 기일이라. 성묘 다녀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 강민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갑더군요. 어머님,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오셨어요? 아, 미안해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민지 얼굴 좀 보려고. 민지는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잠깐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 내가 누군데? 나는 민지 엄마인데?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층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불빛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딸이 나를 피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하고 가야지. 그러면 민지가 반갑게 맞아주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더 큰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중국집 주방에서 서서 일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수술하셔야겠어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수술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수술 후에 누가 날 돌봐주지?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내일 수술인데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수술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이야. 의사가 꼭 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호 오빠가 내일 해외 출장 가는데 제가 공항까지 바래다 줘야 해서요. 주말에 갈게요. 민지야, 수술이 내일인데 주말이면 이미 끝나고.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병원에 간병인 있잖아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내가 원하는 건 간병인이 아니라 내 딸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하기 전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딸이.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장만 보였습니다. 백색 천장, 차가운 형광등. 옆 병상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왔습니다. 딸이 사과를 깎아주고 아들이 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퇴원 서류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간호사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딸이 바빠서요. 제가 서명하면 안 될까요? 규정상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저는 옆 병상 환자 아들에게 부탁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택시를 타고 민지 집 앞으로 갔습니다. 혼자 집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왜 또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했으면 제가 나갔을 텐데. 민지야, 엄마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혼자 있기 무서워서.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그런데 아직 허리가 아파서 혼자 있기 힘들어.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민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요. 우리 집에 공간도 없고 민우 오빠가 손님 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손님이라니, 민지야. 나는 내 엄마야.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순간 사위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저희대로 생활이 있어요.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괜찮은 데 많거든요.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일하며 모은 돈, 제 이름으로 된 집까지 팔아서 딸에게 준 5억,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요양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40년 지기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나 어떻게 해야 돼? 선희는 분노했습니다. 영자야, 참지 마. 우리 남편이 변호사잖아. 조건부 증여 계약서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인데. 딸이면 다야? 평생 고생시킨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는 딸이 무슨 딸이야? 영자야, 우리 세대 여자들은 평생 참고 살았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선희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님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저는 준비했습니다. 수술 날짜와 퇴원 날짜가 적힌 병원 기록. 민지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은 통화 내역. 요양원 알아보세요라고 문자 보낸 사위의 메시지.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선희가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민지네 집 앞에서 사위와 민지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지? 우리 집 격에도 안 맞고 그냥 요양원 보내. 돈은 내가 댈게. 하지만 엄마가 서운해 하실 텐데. 서운하면 어쩔 건데? 우리 생활이 더 중요하지. 한 달 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민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평생 너 하나 보고 살았는데 수술하고 퇴원한 엄마한테 요양원 가라는 게 말이 되니? 그건 민우 오빠가 그런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남편이 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재판날이 왔습니다. 민지와 사위는 비싼 정장을 입고 대형 로펌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저는 선희 남편이 소개해준 법무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 증거를 제시하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술 날짜와 퇴원 날짜가 적힌 병원 기록, 민지에게 전화한 통화네요. 간호사의 증언서, 3일 동안 보호자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음. 그리고 선희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장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지? 우리 집 격에도 안 맞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고 강민호,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위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냥 제 입장도 힘들었어요.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지, 당신 어머니는 40년 동안 중국집에서 일하며 당신을 이화여대까지 보냈습니다. 수술하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은 해제되며 피고는 증여받은 재산을 즉시 반환하십시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민지는 법정을 나서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기회는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줬어야지. 이제는 늦었어. 엄마, 제발이요. 저 없이 어떻게 사세요? 너 없이도 40년을 혼자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위는 멀리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5억이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에 눈을 뜹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가끔 민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정중하지만 차갑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는 인사 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합니다. 응, 잘 지내라.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는 민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명절인데 괜찮으세요? 제가 찾아뵐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연락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면 차라리 연락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에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바다에는 작은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 평범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딸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빌붙어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요양원 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서서 파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선희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민지한테서 연락 와? 가끔. 하지만 형식적이야. 선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넌 잘한 거야. 우리 세대 여자들은 평생 참고 살았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고마워, 선희야. 선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70대 노인 2명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저 민지예요. 응,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는 내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 삶을 살아야지.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다행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바다를 비춥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 세대 여성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법적으로 이긴 재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인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 것입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존엄하게. 그것이 74세 박영자가 선택한 삶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영자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